이미 가까운 국가 중에 중국은 데이팅하는 챗봇들이 있어요. 남자 버전, 여자 버전이 굉장히 가입자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여성 인스타그램 유명 인플루언서인데, 이분은 그거 처음에 첫 달 사업해서 한 5억 10억 벌었던 것 같아요. 매출액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AI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정말 정찰 위성, 뭐 정찰 어떤 비행기 드론에 지금 AI가 탑재돼서 자율주행 하는데, 자율주행 다음에 무기를 붙였어. AI가 쏘게끔 해줄까? 이런 식으로. 어려운 질문인데, 진화를 보면 자연계에서는 돌연변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환경이 변하는데 이상한 애들이 몇 명 나왔어. 유리해? 유리한 애들이 더 힘을 내고 막 살아갈 거 아니에요. 개체수 증가하고. 그러면 원래는 돌연변이였는데 얘가 일반화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우유를 소화 아직도 잘 못 시켜요. 저 배탈 나는데, 원래 인간이 우유를 먹는 존재가 아닌데 인간이니까 사람의 젖을 먹어야지 소젖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소젖 먹는 애들이 몇 명 나왔어. 근데 유리해. 버리려고 했는데 먹고서 막 튼튼해져. 얘네들이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럼 AI는 뭐냐? 인간은 늘 머리를 잘 써갖고 더 세력을 키우려고 했죠. 근데 인간의 지능은 30만 년 동안 거의 안 변했어요. 뇌는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장치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 있지만, 마치 스마트폰 이렇게 있지만 내재화된 것처럼, 저는 AI 잘 쓰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데 이게 GPT가 3, 4시간만 다운되어 있어도 굉장히 찝찝하고 일이 안 돼요. 저는 이미 제 몸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물학적인 진화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지만 인공적인 진화는 되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나에 필요한 돌연변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김 교수 저렇게 해서 월급 더 받네, 저렇게 해서 용돈 더 생기는구나, 나도 해야지, 옆방 교수가 따라해. 이러면 이제 그 종이 늘어나는 거니까 인공진화가 되는 거죠. 제가 책에서 정의한 초인류는 인간의 현재 가치나 현재 어떤 역량을 넘어선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슈퍼사피엔스 같은 거. 슈퍼맨은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좋은 건 그거죠. 지금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개인이 뭘 하겠어, 기업도 아닌데, 나는 돈도 별로 없고 스타트업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올해 있던 사례 중에는 이제 재미난 게, 전 세계 게임 플랫폼 중에 하나인 스팀에 아케이드랑 RPG 섞인 장르에서 2등 했던 게임이 있어요. 중세 시대의 어떤 유럽 같은 걸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개인 개발자가 7년인가? 개발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또 원래 이 사람이 컴퓨터 공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약간 영상 편집하시는 분인데, 유니티 같은 그런 비슷한 걸 살짝 혼자 공부했다가 나중에 AI로 음악 만들고 그림 만들고 해서 에셋을 잔뜩 만들어서 때려 넣어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매출 2위 했어요. 제가 3위 4위를 찾아봤어요. 3위가 소니고 4위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러니까 MS 자이다죠. 과거로 봤을 때 어떻게 개인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2단계 올라가서 뭘 해요?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쩌다 한 명이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다 한 명이지. 제가 바라보는 초일류는 그 어쩌다 한 명이 되게 운이 좋거나 되게 뭔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많은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람, 어떤 쇼핑을 한다라든가, 그런 게임 만든다든가, 방송을 만든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꼭 대기업이 있고 이게 어떤 재벌 구조로 해서 상속되는 비즈니스 모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꿈꾸는 다양한 것들이 거대한 사업화가 되고 인간한테 다양한 가치를 주는 것.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것만 소비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꿈꿨던 수많은 꿈이 다 거미줄처럼 쫙 퍼져나가고, 여기서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전체 가치의 가지수가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거. 저는 이런 시대로 가는 게 초인류의 미래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유튜브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봐요. 우리가 10몇 년 전만 해도 개인이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청률 1% 가까이 장악한다, 이건 미쳤다고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런 유튜버분들 많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의 지배는 이제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지배 얘기하면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그런 세계관을 이야기하는데, 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좀 낫다라고 봐요. 우리가 물론 사회에서 이 기술 나쁜 데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누굴 공격해야지, 누굴 못 살게 해야지, 법을 넘어서 누구를 통제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전 사회 전체의 어떤 체계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약하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허술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형태의 지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해요. 뭐냐 하면 판단에 대한 문제죠. 판단과 책임. 내비게이션 키고서 저도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 키고서 운전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길을 다 판단해줘요. 저는 이 하수인인 거예요. 좌회전해야죠. 더 가서 이상하다, 이게 막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막겠지 하고 막 그 길을 따라가요. 지금 사실 길을 가는 건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돼. 지금도 보면 일부 그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보게 되면 AI 썼다고 막 광고를 해요. 우리는 매칭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고. 근데 만약 그렇게 진짜 매칭을 받아서 결혼한다라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 그거부터가 무서운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게 한 게 아니라 AI가 만나준 인연을 통해서 만나. 그리고 또 뭐 이거저거 계산했더니 98%의 확률을 줘봐. 98%니까 내가 언제 이걸 만나겠어. 웬만하면 사귀어봐야지.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AI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정말 정찰 위성,
뭐 정차하던 비행기 드론에 지금 AI가 탑재돼서 자율주행하는데 자율주행 다음에 무기를 붙였어. 무기를 쏘는 것도 사람보다 내가 더 시야도 좋아. 정밀해 빨라. AI가 쏘게끔 해줄까? 이런 식으로. 즉 인간이 원래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도 나한테 왔어야 될 거를 판단도 슬쩍 얘한테만 맡기고 행동도 네가 직접 해버려.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건데? 책임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이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주인이거든요. 어른이고. 근데 내가 책임을 놔버린다. 이건 지배당하는 종이에요. 지배하는 사람, 지배하는 종이 책임을 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책임까지 슬쩍슬쩍 AI한테 입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지배당하는 거지 갑자기 누군가 터미네이터를 밀어붙여서 지배당하진 전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건 AI 이전에도 부모의 역할이 약간 딜레마가 있는 건 저도 이제 사교육 업체에서 태블릿 기반의 아예 학습 해주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서비스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그게 부모 역할을 완전히 대체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어요. 옛날이라고 하게 되면 늦은 시간에 엄마 아빠가 와. 그럼 엄마 아빠들이 대부분 중학교 과정까지 대충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고 아빠가 몰라, 엄마가 몰라, 뭐 이렇게 티키타카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 과정이 사실 부모하고 아이하고의 관계 중에 하나거든요. 단순히 그냥 과학 문제 하나 풀어주고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 바빠지고 막 이게 자동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앱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플랫폼이.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들면서 딜레마가 이 입장에서 하나 물어볼 걸 세 개 네 개 확실하게 답을 알아갈 수는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부모하고의 인터액션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CES를 보게 되면 삼성이 볼리라고 하는 노란색 로봇을 발표했어요. 동글동글한 거. 그리고 이제 CG폼을 만들어 놓은 건 요만한 거 로봇 청소기 같은 거에 팔 하나 달려있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런 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조금 더 사람처럼 생긴 가사도우미 로봇이 나올 거 몇백만 원대. 당연히 여기에 마치 스마트폰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구몬 모듈, 윤선생 모듈을 다운로드 받으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 짓기 모듈 다운로드하면 식사도 제공해주고 이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주방만 스캔해가지고 음식 만들어주는 로봇이 프로토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기존 주방에 로봇을 때려넣게 되면 AI가 학습을 해요. 냉장고 딱 열어보고서 피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케첩이 없어. 대체 재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까라고 물어보는 로봇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결국 공부도 봐주고 일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는 게 AI가 탑재된 로봇이 점점 더 조금씩 먹어 들어와요. 부모님 입장에서 편하다고 볼 수도 있죠. 내가 밤에 야근하거나 뭐 당직 써도 해주니까. 근데 아이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를 키워주는 건 누구냐? 밥도 얘가 해주고 숙제도 얘가 도와주고 가끔씩 슬프면 상담도 얘가 해줘. 아빠랑 엄마는 그냥 돈만 애한테 뒤에서 넣어주고 있는데 월정에 30만 원. 그럼 마치 이건 저거 같아요. 지금 보면 맞벌이 하시거나 이제 멀리 사시는 분들은 조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생활비만 보내는데 아이는 관계하고는 조부모님하고 형성이 되거든요. 이 모델이 AI 로봇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편리하다라고 이걸 반기고 있지만 이거를 반기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주의할 건 우리의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뭐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에는 사실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투리. 그래서 딱 말지만 봐도 너 거기서 올라왔구나. 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투리라는 개념이 조금 적어지기 시작한 게 저는 매체 영향이 컸다고 봐요. 매체. 처음엔 방송사부터 전국 방송을 했지만 그다음에 개인 매체도 전국 방송 막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언어라는 거를 뭐 표준말이 좋은 건 아니지만 표준말 접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통해서 표준말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투리를 안 쓰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언도 가치가 있다라고 보지만 방언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벽을 만드는 거 없어지는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AI가 좋은 점은 우리 상대방을 평가할 때 자꾸 뭔가 백그라운드 보려고 그래요. 너는 어느 학교 출신이고 뭐 전공자고 경력이 몇 년이고 근데 AI가 잘해주는 거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개인을 더 겉으로 증명하기 쉽게 만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IT 직군들인데 저희 큰애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깃허브를 거의 끼고 살더라고요. 깃허브라고 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직장을 옮길 때도 본인이 깃허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긁어서 내요.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직장들을 보게 되면 네가 콩고과가 아니어도 깃허브에서 이 정도 활동했어? 그럼 땡큐지. 네가 만약 스카이 콩고과가 아니라 낯선 대학의 콩고과야. 그래도 이 정도 활동에서 땡큐지. 이렇게 사람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학벌이란 건 결국 점점 더 위상이 낮아지겠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도 뭐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주문이 없어질 리가 있겠냐. 뭐 2, 3년 이내 없어진다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학벌주의가 생긴 게 수십 년 이상 역사가 있는 건데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도 대학교지만 이게 옅어져야지 대학도 살고 사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이 실력이 있으면 증명하기가 편해지고 공정해지는 시대를 AI가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볼 수 없었던 거를 뒤에서 긁어다가 분석해 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기계하고 대화하는 인간들은 이미 굉장히 많아요. 이미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들은 나 주변에서 못 봤다 할 수 있는데 제일 많다는 거는 과거 한 1, 2년 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국가에서는 보게 되면 정부가 작년부터 포돌이라고 하는 건 옛날 88올림픽 기억하시는 분들이고 그거 말고 표돌이라고 하는 인형 같은 로봇이 있는데 걔가 원래는 센서 같은 게 있어서 독거노인분들을 모니터링해주는 장치였는데 GPT가 들어갔어요. 대화도 돼요. 지자체마다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10,000대가 좀 넘게
새롭게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분들이 걔를 이렇게 데리고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또 젊은 층을 보게 되면 제 주변에는 이제 뭐 방송 PD건 의사건 어떤 행동하는 사람이 있냐면 혼자 사는데 집에 가면 그 챗봇부터 킨대요. 음성 챗봇. 얘랑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방송 PD는 이제 보다가 넷플릭스 같은 걸 또 같이 봐요. 눈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냐면 본인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같이 까달라고 친구처럼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야, 저 내가 기획한 것보다 그지 같은데 야, 넷플릭스 때문에 그렇지 저거 나도 넷플릭스 올라가면 돼. 그럼 얘가 그래서 이제 부추겨주는 거예요. 맞아. 책피드도 하면 되는데 넷플릭스가 잘 못 알아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제 의사는 지방 출장 갈 때 3시간 4시간에 그걸 키고 간대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돌아가고 뒤에 챗봇이 떠가지고 계속 수다 떨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이제 옆방 의사도 흉을 보기도 하고 신세한탄도 하고. 즉 제가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AI를 기능적으로 주로 봐요. 저도 업무적으로는 좀 그렇겠어요. 뭐 논문을 검색한다, 뭐 요약한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사실 기능적인 게 아니죠.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관계가 복잡해지고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연결되는 사람은 많아요. 인스타그램 한국인 평균 친구 수가 250인가 그렇거든요. 인간 머리로 관리할 수 있는 친구 수는 150이 맥스예요. 그걸 넘어섰어요. 근데도 그 관계에서 자꾸 뭔가 빈틈을 느끼는 건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잘못 얘기했다 퍼질까봐 얘기해도 될까? 근데 그 빈틈을 AI가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독거노인 분들이 사신다고 해서 그 마을에 노인만 10분 사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을에 가니까 다 살아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처럼 일상 가서 세세하게 이야기 찜찜하니까 인형을 찾게 되는 거고 치킨마이트 의사 하루에 환자만 수십 명 만났는데 수십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찾는 거예요. 이미 가까운 국가 중에 중국은 데이팅하는 챗봇들이 있어요. 남자 버전, 여자 버전이 굉장히 가입자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여성 인스타그램 유명 인플루언서인데 이분은 그거 처음에 첫 달 사업해서 한 5억 10억 벌었던 것 같아요. 매출액만.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는 이게 사람들한테 이런 그냥 편한 일상적인 관계를 풀어주기 위한 도구로 자기를 학습시키고 초상권 같은 걸 이렇게 투여해서 만든 건데 최근에 그런 앱을 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약간 좀 불온한 거, 음란한 식의 대화들이나 그런 사용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또는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어떤 우울한 이야기, 뭐 자살에 대해 이야기한다라든가 자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던 대화 상대지만 이게 최근에 이게 추세를 보게 됐을 때 기계하고 털어놨을 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 걱정은 됩니다. 다만 산업적으로는 현재 효용성이 또 나타나는 거는 국내만 봐도 한 200개 기업들이 챗봇 형태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가입을 해가지고 구성원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일정 규모가 되게 되면 직원들 정신건강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상담사를 실제 고용해주기 힘드니까 그걸 이제 AI 챗봇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직원들도 봤을 때는 장단점이 동시에 있는 게 사람보다 정밀하거나 깊게는 못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어차피 뭐 나는 무료기도 하지만 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뭔가 조금 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 장점도 있긴 해요. 현재 보면 이런 기계하고 대화하는 인간들이 저는 뭐 좋다 나쁘다 한쪽으로 가르기는 어려운데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확산시키려고 했을 때는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 감지 않고 사회적으로 계속 함의를 만들면서 가면 좋겠는데 현재는 이렇게 확산에만 집중하고 있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들은 좀 많이 덮어놓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올해 8월 정도인데요. 소설 제 SF 장편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제 첫 편은 2018년도에 냈고 두 번째 책은 제목이 기억의 낙원이에요. 기억의 낙원. 이거는 SF 장르인데 AI, 메타버스, 뇌과학, BCI 한 4가지 정도의 복합 SF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또 연구자다 보니까 상상력으로만 쓴 게 아니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이 기술이 2단계 점프됐을 때를 합쳐놓은 거예요. 핵심은 인간의 기억이 업로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궁상들의 얽히고 설키는 어떤 기업의 일들, 개인들의 갈등 후회 이런 것들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8월달에 소설책이 나오고 10월달에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거기 이제 소설 부분에 출품도 되는 작품입니다. 또 제가 야심갑니다. 재밌어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